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저희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2주 휴방을 안내했잖아요. 그래서 좀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놀라신 거 맞나요? 그쵸, 반응은 없었는데. 저희가 안 돌아와도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설마요. 어쨌든 네. 그래도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견딜지, 이거를 방송한 게 거의 올해 초였는데, 아직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맞아요. 이쯤이면은 코로나를 그냥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더 이상 또 뭐가 그렇게 많이 변할까? 이미 코로나에 우리 이미 적응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최근에 2.5단계 격상하면서. 카페에 픽업만 하려고 해도 다 막 QR코드 찍어야 되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좀 약간 덜컥 겁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기기를 활용해서 뭘 하는 이제 변화 같은 거는 우리가 또 적응해 나가면 되긴 하는데, 저는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되게 피폐해지고 특히나 생계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네. 주변에 계시잖아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사실 주말에 굉장히 좀 우울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감정 기복, 감정 변화가 너무너무 심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 좀 감정이 들쑥날쑥 하시기도 하고, 이 감정이 뭔지 또 맞아. 낯설기도 하시고, 근데 화는 나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은 없고, 이렇게 좀 복잡한 신경에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저희가 예전에 했던 방송 내 감정의 주인 되기 그거 한번 복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감정 자체를 조금 더 성숙하게 잘 인식하고 잘 다루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갖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출판된 책이에요. 감정의 발견. 북라이프에서 나왔고, 마크 브레킷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제목이 멋지네요. 감정의 네. 발견.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내 감정의 주인 되기와 되게 비슷한 맥락의 책인데요. 이거 뒷광고 아닙니다. 앞광고. 앞광고, 광고도 아니고요. 맞아. 사실은 이건 협찬이죠. 저희가 어떤 보상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도서 증정되는 책만 협찬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뒷광고 아니라는 거 강조합니다. 광고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언제쯤 광고가 들어올까요? 네. 저희가 이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루기도 했지만요. 여전히 이 감정을 다루는 건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표현하는 거, 다루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감정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되게 좋은 책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기분과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좀 이해해보고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읽으면 이 책 도움이 될까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에 너무 우울과 짜증과 분노와 이런 감정들이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감정이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저는 엄마들이요. 네. 특히 또 워킹맘들, 요즘에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워킹맘들이 많아요. 애들은 학교를 못 가고 회사는 계속 가야 되고, 또 워킹맘뿐만 아니라 전업 하시는 분들도 아이와 24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게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숙하게 좀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직장인들, 그리고 요즘 또 취업
원래 안 되는 시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 문턱이 또 높아졌어요. 그런 네.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감정에 좀 쉽게 내가 휘둘리는 것 같다. 또 예민한 분들. 예민하고 섬세한, 소위 요즘에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이. 어른아이. 네. 이런 분들이 읽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특히 좀 좋은 점은요, 그냥 감정에 대해 이해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이 저자가 개발한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시도해 볼 수 있어서 여러분 삶의 변화를 만들기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책 받으실 수 있죠? 저희가 또 너그러운 이벤트? 쉬운 이벤트를 별로 지향하지 않습니까? 노력 들이지 않고. 네. 그래서 그냥 저희 팟빵 알편심 댓글창에 감정의 발견 이벤트 응모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추첨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인 것 같아서 하는 이벤트니까요. 많이 응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 알려드려야죠. 한 일주일 정도 잡을까요? 그래서 그러게요. 오늘 방송부터 9월 14일 월요일까지 응모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정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요즘에 제 감정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말이에요. 요즘에 그쵸. 이 뉴스 보면은 왜 자꾸 숨겨요? 그러게요. 어디 간 거 숨기고 또 증상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막 여행도 갔다 와가지고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좀 어른들인 게 부끄럽다. 아이들한테 민망하다. 이런 네. 생각도 들면서 애들은 하루 종일 네. 마스크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애들처럼만 하면은 코로나 확산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을 하는지 너무 답답해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런 뉴스 볼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 진짜 뉴스를 한번 보고 나면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꼭 그런 뉴스, 최근에 그런 뉴스가 아니더라도 뭐 범죄자라든지,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기업 사기꾼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거 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이비 종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결국은 밝혀질 텐데 그런 수많은 거짓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분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또 이런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뭐 내가 하는 거짓말, 또 남이 하는 거짓말, 서로 거짓말 많이 주고받잖아요. 오늘 너무 예쁘다, 막 이런 것도. 네. 할 말 없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거짓말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남들이 하는 거짓말 때문에 너무 열받는다, 막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저도 되돌아보면 남부럽지 않게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생각해보면 하루에 거짓말 안 하는 날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안 바쁜데 막 바쁜 척 하고, 또 힘든데, 괜찮아 하고, 이런 거 다 나름 거짓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세상에 되게 무수한 거짓말도 종류를 나눠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종의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다 나쁘다,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알편심에서는 좀 이 거짓말과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좀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지. 좋다. 그리고 내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나를 망치고 있다면 조금 더 좀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면 어떨까?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거짓말 왜 하는 걸까요? 대 박사님은 어떨 때 거짓말 하세요? 제가 또 이 거짓말 주제 우리 준비하면서 혼자서 막 괜히 뜨끔뜨끔 했어요. 매번 뜨끔뜨끔하네요. 근데 제 거짓말의 역사가 이렇게 쫙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유가 달랐던 것 같긴 해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요, 저는 좀 약간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았던 애였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막 안 가봤는데 가봤다고 하고, 안 먹어봤는데 나 그거 먹어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지고 거. 싶지 않았나 보죠? 그쵸. 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소위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죠. 지금 생각하면은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유치한 마음이 드는데, 지금 성인이 돼서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거짓말은 아니지만 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쵸. 네, 좀 부끄럽지 않으려고 네. 하는 뭐 일맥상통하죠. 그쵸. 뭐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또는 뭔가 어떤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뭔가 예를 들어서 그 약속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 뭐 그때 일이 있다고 사실 없는데 맞아, 일이 맞아, 있다고 맞아. 하거나 내지는 아프다고 하거나 이런 거짓말들 많이 하죠. 네. 나름 상대 기분을 배려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또 거짓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요. 근데 이 거짓말의 개수만큼이나 이유도 참 다양할 거예요. 그렇죠? 몇 개 대표적인 이유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은요. 귀찮고 막 설명하기 귀찮고 손쉽게 해결하고 싶을 때도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많대요.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잘 캐치하는 사람들. 그럴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좀 권위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고 하죠. 또 발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게 좀 심오하다고 해야 되나? 무의식적인 어떤 욕구가 개입하는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몇 번 언급된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 과정에서 나라는 독립된 개체로서 독립 개별화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거짓말에 성공을 하면은, 자라면서 성공을 하면은, 내가 부모를 속였다. 이것이 부모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부모가 더 이상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뭐 이런 독립심을 획득하는 하나의 발달 단계라고 보기도 한대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우월감.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였을 때 그리고 좀 세련된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쫙 해서 남이 속아 넘어가는 걸 봤을 때 내가 좀 더 똑똑해. 내가 네 머리 위에 있어. 이런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거짓말도 있다고 하고요. 네. 비슷하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도 있다고 합니다. 뭐 정보가 힘이니까요. 뭐 거짓된 정보를 이용해서 누구를 속인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힘을 획득한다든지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힘이 있는 걸로 과장하고자 할 때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뭐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약간 무의식적인 수준의 것들이 작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좀 살펴보고 싶은 거 흥미로운 점은요.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발달 단계별로 거짓말의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인지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지어내야 하고. 그렇죠. 상대방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속아 넘어갈지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막 메타인지가 작동하는 과정이네요. 장난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애기들 보면 왜 그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해요? 이렇게 짬짬이? 짬짬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짤짤이라고 짤짤이? 했는데 짤짤이라고 하죠. 그 동전 그래서 넣고. 어느 선에 있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애기 3살, 4살짜리랑 하면은 자기가 숨긴 손을 보여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애처럼 거짓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발달했다는 거 대단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거짓말하는 걸 보면은 너무 눈에 빤히 보이잖아요. 귀엽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짓말은 참 귀엽죠. 근데 그 시기의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이유가 실제와 상상, 또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게 다 살아있다, 모든 게 다 실제한다고 믿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 꿈에서 본 거를 마치 진짜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 딱 기억나는 게 저희 애도 막 그런 3, 4살쯤 이렇게 말 조금 잘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저한테 엄마 내가 어제 고양이랑 놀았는데 고양이가 여기 있었잖아. 침대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러면서 한참을 막 고양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냐 고양이가 어딨냐 이랬는데 너무 강력하게 믿고 고양이를 진짜 애타게 찾는 거예요. 꿈꾼 거죠. 진짜라고 믿는 거네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고맘때 아이들이 꿈이 뭔지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있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어머 고양이가 엄마한테 갔나봐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짓말은 아이들이 좀 아직은 미숙해서
그리고 또 많은 상황과 사실들을 한꺼번에 고려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할 때는 막 무섭게 혼내기보다 너 왜 거짓말해? 뭐 이렇게 맞아, 맞아. 하기보다는 조금은 좀 유연하고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부모들이 좀 아이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놔두면 버릇된다? 네. 자꾸 이렇게 남을 속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가 예를 들면 영어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영어를 너무 강조하고 이러면 아까 우리가 눈치 보는 아이들은 저도 영어 좋아요. 학원 가고 싶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너 왜 거짓말하니? 가기 싫은데 왜 가고 싶다고 거짓말하니? 이렇게 따져 묻지 그쵸. 않아요. 근데 뭐 숙제 안 하기 했는데 싫- 했다고 했고 이럴 때는 왜 거짓말하니? 이러면서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의 거짓말을 평가하고 따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내 기대? 내가 원하는 대답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던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아이의 거짓말에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얘가 이렇게 말하는 심정은 뭘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떨까? 네. 근데 어린애들 거짓말은 그렇다 쳐도 네. 다 커서 하는 거짓말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뭐 어른들도 좀 아까 애들처럼 좀 부끄러우니까 그 순간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짓말이 있죠. 그 거짓말로 인해서 타인을 고통스럽게 한다든지 뭐 해를 가한다든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거는 좀 문제가 되고 좀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다양한 거짓말의 이유와 패턴이 있다는 거 이제 우리는 알았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점은 그 뻔히 알면서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도대체 진짜 왜 하나?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이 좀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유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그런 거에 되게 피로감을 느끼면서 거짓말 관련된 콘텐츠들이 좀 다시 유행하는. 왜 저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될 건데 저렇게 거짓말을 하나 이런 것들이 네. 궁금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뻔한 거짓말에 속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책에 되게 좋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특별히 와닿았던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번 할 때도 얼마나 많은 동기가 내재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욕심, 소망, 성취, 과학적 충동, 자존심 등이 이러한 동기들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거짓말이 자기 기만을 부추기기 때문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이유를 딱 하나로 꼽을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에서 보면은 이 거짓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뇌를 관찰을 해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발견은 거짓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할 때보다 거짓말을 할 때 뇌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는 좀 보통 상황을 쉽게 넘어가려고 거짓말을 하는데 오히려 뇌는 더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거짓말을 하고 나면 또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해가지고 기억해서 거기에 또 맞게 시나리오를 잘 짜려면 엄청 뇌는 힘들긴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역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상황 모면하려고 했는데 뇌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또 단순한 상황을 부정하는 거짓말, 뭐 예를 들면은 거기 갔었어? 라고 물었을 때 아니 안 갔는데 이런 단순한 형태의 거짓말보다는 이 가짜 얘기를 지어내는, 뭐 어디 갔었어? 거기 가가지고 뭘 했는데 누굴 만났고 어쩌고 저쩌고 이어지는 이런 거짓말, 복잡한 거짓말을 할 때 에너지가 더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 뇌에서도 그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가 뇌의 에너지가 여기에 막 쓰이면은 구멍도 퐁퐁퐁 생기기 마련이겠네요. 안 들키려고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겠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재미있는 발견이긴 한데 더 흥미로운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뇌가 그 가짜 이야기에 익숙해져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관련된 기억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뭔가 해마의 시냅스나 이런 것들을 관찰했을 때 기억을 생성하는 반응들을 보인다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끝에는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가 그 사실을 믿게 되는 자기 기만이 있다는 그 책에 설명하고 일맥상통하는 결과인 거죠. 근데 그 자기 기만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면요. 제가 본 바에 따르면은 이걸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는 그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네. 그걸로 측정해도 거짓말인지를 탐지하지 못할 정도래요. 근데 이 거짓말 탐지기가 결국은 생리학적인 반응을 측정하는 건데 이미 자기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 버리니까 거짓말 반응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 리플리 증후군이 생각나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을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이 아니라고 사실이라고 믿는 그런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뭐 거짓말 탐지기 해도 안 드러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거짓말을 하면서 불안해 하잖아요. 네. 탄로날까봐. 네. 근데 이 리플리 증후군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믿어버리니까 불안한 반응이 없고 진짜 천연덕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저 사람들을 사람들을 믿는 거지. 맞아요. 그런 거죠. 네. 아까 마고님이 말씀하신 연구랑 비슷한 연구가 또 있어요. 편도체 아시죠? 네. 이 감정 중추라고 부르는 이 뇌의 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뇌를 딱 관찰해 보면 이 편도체 부분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엄청 다양하게 유발되는 거죠. 특히 이제 죄책감, 미안함, 자괴감, 불안함 이런 감정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편도체를 막 활성화시키니까 나름의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너 지금 되게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어. 그만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편도체의 활성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큰 거짓말을 해도 편도체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책감을 이제 못 느끼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면역이 돼서. 근데 그 연구에서 또 특히나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게임 같은 거였는데요. 거기서 이 거짓말이 나는 득이 되고 상대방은 실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손해가 되는 거짓말이 있고요. 이 거짓말을 하면 나도 득이 되고 이 상대방도 득이 되는 거짓말이 있다고 치면은 그 후자, 즉 너와 나에게 둘 다 득이 되는 거짓말을 할 때는 편도체 활성화 정도가 낮아졌대요. 즉 죄책감을 덜 느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더라도 스스로가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야 라고 믿으면 훨씬 감정의 동요 없이 거짓말을 능숙하게 한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좀 일상으로 적용해 보면 정치인들, 뭐 기업가들 또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 이렇게 뻔한 거짓말, 되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마도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대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들, 기업가들. 그렇게 할 거고, 뭐,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 실체를 알게 되면은 내 배우자가 얼마나 상처 있겠어. 아유, 미안해요. 네. 이러면서 이거는 나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너를 위한 거기도 내 하고. 자녀와 그쵸. 너희들의 그리고 사회에 속한 이 사회를 위한, 정치인들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이러는 거는 이 사회를 위한 거야. 이 국가를 위한 거야.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줄고 거짓말을 반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이 욕구가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너무 중요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 관념을 유지하고 싶어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이게 모두를 위한 거야 라고 이렇게 정당화, 합리화하면서까지 그 부조화를 줄여 나가는 거죠. 진짜 대단한 존재다. 인간의 그 뇌는 정말 대단하죠. 네. 우리가 성격 장애에서 반사회성 인격 장애 했던 거 기억 여러분들 나실 거예요. 거기서도 그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특징 중 하나가 거짓말을
천연떡스럽게 잘한다 였는데요. 그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뇌를 보면은 편도체 손상이 있다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 거짓말의 연구하고도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편도체가 제동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런 걸 좀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내가 거짓말했다라는 자각이 생겼을 때 우선은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동장치가 그쵸.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뭔가 그 거짓말로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뇌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끔찍한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모두를 위한 거니 어쩌니 하지만 사실은 나를 보호하려는 욕심이라는 것도 기억해야겠어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거짓말에 당하기도 하잖아요. 아, 그쵸. 너무 좀 그럴 때 있잖아요. 화딱지가 나죠. 맞아.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지 막 알쏭달쏭할 때 딱 알아차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겠으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더 자꾸 의심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은 아 쟤는 맨날 거짓말해 이런 식으로 단정 짓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찾아내는 방법. 이 거짓말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내용인데요. 이게 부제가 재밌어요. CIA, 거짓말 수사 베테랑이 전수하는 거짓말 간파하는 법. 오, 매력적. 네, 뭐 심리학이라는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딱 심리학을 다룬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보죠. 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징후가 있대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딱 질문했을 때 딱 처음 반응하는 그 순간을 좀 잘 캐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행동 징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과 행동에 불일치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로는 아니 안 갔는데 하는데 순간적으로 고개를 끄덕인다던가 반대로 한다던가 이런 불일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이나 입을 가리거나 뭐 이런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약간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러니까 순간 거짓말하면서 자기도 부끄러움이 딱 치솟으니까 이렇게 눈을 중요한 가리고. 부위를 가린다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거짓말을 할 때는 뭐 코나 입술이나 귀나 이런 걸 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차림새를 정돈한대요. 막 넥타이를 이렇게 만진다든지. 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무의식적인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바른 사람이야, 나는 정돈된 사람이야 라는 자기 개념을 유지하려는 그런 행동 아니겠어요? 네. 뭐 눈 못 마주치고 이런 것도 있죠. 네. 그것도.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물론 이런 행동을 뭐 코 한 번 만졌다고 해서 어머 거짓말쟁이 이러시면 당연히 네네. 안 되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꼭 알고 싶고 알아야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화를 시작할 때 보이는 이런 행동 징후들을 주의 깊게 보셔도 좋겠죠. 네. 이거 얘기하니까 혹시 대 박사님 이거 아세요? 미드의 미국 드라마의 라이 투 미. 조금, 네. 네. 거기서도 이 프로파일러인 박사가 다른 거 제쳐두고 이 범죄자의 미세한 표정이랑 행동을 보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밝혀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축적된 연구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자, 그 다음은 이 언어적인 징후도 또 거짓말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뭐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뭐 문자로라든지 연락을 해서 나 오늘 야근이야. 그래서 갑자기 야근하래. 그래서 좀 늦을 것 같아. 아니면 뭐 못 들어갈 것 같아. 요런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냄새가 나서 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다른 상대 배우자가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어젯밤에 야근했다고 했지? 그러니까 심증이 있는 거야. 이럴 그쵸? 때는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하는 언어적인 징후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답을 안 하거나 회피하거나 질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젯밤에? 야근? 뭐 야근했냐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서 사실은 다른 거짓말을 만들 시간을 버는 거죠. 그쵸. 뭐, 안 들린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괜히 되묻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하게 부정하지 않아요. 진짜라면, 어제 야근했어. 라고 바로 대답을 할 텐데, 뭐, 아유, 내가 뭐, 딴짓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능글능글. 그렇죠.
사실은 대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야근해서 이 말만 하면 될 걸 가지고, 뭔 개소리야. 그 순간에도 거짓말을 또 내뱉고 싶진 않았나 보다. 그런가 보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격 모드. 그러니까 시니컬한 반응을 하는 거죠. 뭐, 왜? 나 못 믿어서 그래? 또 그래? 뭐 이런. 나 이런 거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캥기는 게 있는데 괜히 남한테 넌 진짜 사람 믿을 줄 모른다, 야. 그러니까 너는 의처증이야, 의부증이야 이런 식으로. 그 정당한 질문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반응들 은근히 많이 하죠. 그렇죠. 거기서 너 어제 뭐 야근 안 하고 딴 데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야근했지? 이렇게 물어본 거면 거기에 그냥 산뜻하게 대답하면 될 걸.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너 나 못 믿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또 발끈해가지고 내가 언제 널 못 믿는데? 이러면서 다른 차원의 싸움이 돼서 야근의 비밀은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야근은 안드로메다로.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고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약간 앞에 거랑 좀 비슷하기는 하네요. 네. 근데 앞에 거는 좀 시니컬하고 공격적인 반응이라면 이거는 아유, 또 왜 안 물어보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화제를 돌리는 거죠. 자기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별로 캥길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죠. 연기력이 좀 필요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거짓말 잘하는 거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특정 수식어구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의 개별적인 얘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화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또는 근본적으로는 요런 얘기를 쓰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어젯밤에 야근했지? 이 질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런 말이 등장할 이유가 그쵸? 없는데. 이럴 땐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하겠죠. 아유, 대부분 요즘에 야근 많이 하는 추세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웬 개소리야?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는 야근이 다야.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을 늘 이렇게 교묘하게 피해가는 이런 방식.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진실된 거짓이라는 이제 네이밍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진실인 것처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왜 하지도 않은 야근을 이야기하겠어. 아유, 난 일 핑계대고 딴짓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알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정성껏 거짓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그냥 야근했어. 근데 상대방은 사실은 안물안궁인데, 이 안물안궁은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 이런 건데. 디테일을 추가해가지고 한다고? 네, 맞아요. 디테일 얘기하니까 일곱 번째로는 지나치게 상세한 대답. 안물안궁인데. 근데 이게 좀 찔리기도 하고요. 저도 모르게 뭔가 거짓말을 했던 순간에 제가 했던 반응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뭔가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겹치네요. 네.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알아차리고 싶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배우자의 뭔가 의심되는 순간이 있을 때 의심하면서도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알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행동 징후나 언어적 징후는 이거에 해당하면 다 거짓말쟁이다. 그 사람 거짓말쟁이니까 관계를 끊어라. 이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제 반복되는 거짓말에 지쳐 있거나 또는 진실이 없는 관계에 계속 허우적대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사기 너무 잘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약간의 팁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하는 거니까요. 이걸 너무 남용해서 적용하시면 좀 또 관계를 해칠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코 만졌어. 네, 지금 제가 코 만졌는데 거짓말을 했네요.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거짓말을 좀 너무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사실 그 삶도 행복한 삶은 아니잖아요. 진실이 없는 삶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좀 진실에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의 그런 자기 기만?
그걸 딱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왜곡과 이런 것들은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 때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딱 객관적으로 보고 이게 우리가 너무 힘 빠지게 할 때도 있고 희망을 앗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100% 진실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걸요. 다 자기만의 허상에 좀 사로잡혀서 사는 부분이 일부 있죠. 맞아요.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인은 누구나 다 긍정 왜곡을 한다. 특히 자기와 관련된 정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거짓말은 다 나쁘고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를 버티게 해주는 거짓말도 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없는 세상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라미란 씨가 주연한 영화 있잖아요. 그 제가 보진 않았는데. 아, 정치인인데. 네, 거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막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진실을 말하게 되는 순간, 아유, 저 놓친네, 또 전화 왔네. 이런 식으로 남편 앞에서 막 얘기를 해요. 좀 상상하면 너무 좀 끔찍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가 관련된 영화, 재밌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거짓말의 발명이란 영화인데요. 한국에선 개봉하진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서의 제목은 그곳에선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의 발명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설정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몰라요. 거짓말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거짓말을 터득하게 돼요. 완전 발명가네요. 그렇죠. 거짓말을 발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회사에서 쫓겨나서 되게 이렇게 신세가 안 됐는데 은행에 가서 거짓말을 해서 뭐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거짓말을 한 거죠. 본 적도 없는데 저기 가면은 되게 좋은 곳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위로받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시는데 그걸 옆에서 의사가 보고 그걸 제보를 해요. 신문사에. 그래서 그걸 인터뷰하고 뭐 세상에 마치 자기가 천국을 다녀온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걸로 뭐 소설도 쓰고 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돼요. 사람들은 다 그게 진실이라고. 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의 개념이 없으니까요. 근데 거짓말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군요. 그러네. 이것도 교훈이네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요. 근데 이 여자도 이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게 되긴 하지만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 왜냐면 당신하고 결혼하면 당신처럼 키도 작고 뚱뚱한 유전자를 가진 애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면전에서 얘기를 네, 한다고요? 네. 와우, 대박. 네, 좀 가혹하죠. 그랬는데 이 여자가 그래서 좀 잘생기고, 뭐 키 크고, 뭐 이런 남자랑 데이트를 하고 결혼식까지 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그래도 좋아하니까 와가지고 물어봐요. 혹시 당신의 부와 명예가 이 유전자 코드도 바꿀 수 있지 않냐고. 근데 이 남자는 거짓말하면 되잖아요.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실을 말해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여자가 결혼식장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이 남자한테 가서 이제 이 남자, 내가 원하는 거는 당신의 유전자 코드를 가진 애를 낳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여자가 물어봐요. 이 남자한테 왜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이미 알게 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유전자 코드를 바꿀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했냐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얻고 뭐 거짓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진실한 관계 앞에서는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특별한 기술이나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향한 진실된 사랑과 마음이 그렇게 되게 만든다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널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까 양심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죄책감, 양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큰 거짓말을 대부분은 못 하잖아요. 뭐 사소한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정말 그런 거짓말을 할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쁜 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순기능이 제동장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각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뭘 하고 있냐 지금. 내가 무슨 핑계로 지금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냐를 스스로 좀 제3자의 시선에서 관찰하는 힘이 있으면 거짓말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또 저는 또 더해서 제3자의 시선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편도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속일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삶까지 살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거짓말 얘기 여러분들한테 나름의 의미로 다가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 꼭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바로 이벤트가 있다는 점이죠. 저희 감정의 발견, 이벤트 응모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5분께 책 보내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작가인 안톤 체호프의 말로 인사드릴게요. 거짓말로 땅끝까지라도 갈 수 있으나 다시 돌아오지는 못한다. 거짓말은 그 말한 사람의 눈빛을 비천하게 한다.